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오준 전 유엔 대사님의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전 대사님은 38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마치신 후 현재는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제가 수많은 경력을 다 일일이 적을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주요 경력만 여기 옆에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유엔 대사 시절 안보리 회의에서 하신 유명한 연설 클립 1분 30초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Even though we never hear from them, even though by now the pain of separation has become a cold fact of life, we know that they are there, just a few hundred kilometers away from where we live. We cannot 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We cannot watch video clips from North Korea without flinching at every scene. 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We only hope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did the right th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s as the rest of us. 중간에 사만타 파워 미국 유엔 대사의 표정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대사님의 진정성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명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준 대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고향이 개성이시고 장인어른은 함경도 출신 실향민이셔서 그 누구보다 북한의 이산 가족들, 동포들을 심정적으로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인 Save the Children에서도 북한 어린 아동들의 인권과 북한 동포의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도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38년간의 공직 생활 중 3분의 2 이상을 유엔 등 다자외교 단체와 분야에서 근무하심으로써 그 누구보다 더 국제적인 감각을 지니셨으며 특히 유엔 재직 시절에는 한국인 최초로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역임하셨고 그 기간에 인류의 삶과 지구의 환경을 지속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 불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체제를 정립하신 쾌거를 이루신 점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경력과 연륜의 오 전 대사님을 오늘 연사로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오 대사님의 통찰로부터 이 시기를 극복하는 해안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 강연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잠시 강연 전 공지를 드리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소개드린 두 진행위원에게 줌 채팅방과 카톡 QR코드를 이용해 질문해 주시면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취합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오준 대사님 오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대사님 쉐어링 됐습니다.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음소거가 돼 있어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도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전체 네, 보기 화면으로 해주시면 예, 전체 좋은 것 보기로 다 같습니다. 보이시죠? 예, 네, 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우리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남숙 싱가포르 평통 지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제 저를 싱가포르에 한번 와서 이런 강연 자리를 만드시려고 했는데 아,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화상으로 줌으로 회의를 하게 돼서 제가 싱가포르를 좀 못 가서 섭섭하긴 하지만 또 그 덕분에 이렇게 어, 지금 동남아 각 곳에 우리 송강정 동남아 지부장님을 포함해서 동남아 각 곳에 이런 평통 회장님을 뵙게 되고 또 대사관에 우리 김공사님과 우리 옛날 동료들도 뵙게 되고 하니까 또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경희대뿐 아니라 제가 몇 군데에서 하는데 한 두 달 전, 세 달 전서부터 이 줌을 통한 이런 원격 강의죠.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그러죠. 스트리밍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교적 익숙해졌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뭐 언제 이게 종식될지 모르고 백신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원격으로 줌이라든지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 회의를 하고 하는 거에 우리 모두가 더 익숙해지는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어, 이런 상황에서 좀 생활을 더 즐겁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코로나에 굴복하지 않고 이런 원격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과거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또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가 우리 인간의 불굴에 지지 않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런 회의뿐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도 이 줌으로 한 4명, 5명 이렇게 접속을 해서 1시간씩 막 잡담하고 각자 자기가 뭐 자기 술 마시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술 마시고 회식하고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는 가급적 30분 이내로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말씀하실 기회 그런 걸 드리고 싶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30분 내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제목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와 한반도라고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2020년 금년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뭐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어떤 분들은 이런 팬데믹 질병의 대유행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신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나온 적도 있고 그렇지만 설마 금년도에 세계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도 못 가고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고, 그래도 한국은 뭐 우리가 가게나 레스토랑까지 다 닫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럭다운을 한 적은 없는데, 싱가포르는 하셨잖아요. 싱가포르는 럭다운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싱가포르 말고는 그 단어를 쓰는 나라를 못 봤는데, 딴 데서는 되게 럭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싱가포르는 그렇게 다 닫아서 정말 집에서 나가도 뭐 갈 데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국은 서울에서는 그렇게 다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가게나 이런 걸 다 닫은 적은 없고요. 일시적으로 뭐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를 한 며칠 닫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건 4월 달에 한 얘기인데요. The world faces the most challenging crisis since World War II, confronting a pandemic threatening people in every country that will bring a recession that probably has no parallel in the recent pas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두 가지의 위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이 대유행 질병, 이것도 위협이지만 그와 함께 리세션, 이 경제 불황이 전 세계를 덮치는 거, 이것이 하여튼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런 위기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백신이 개발되거나 집단 면역, 허드 이뮤니티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가 잘 번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허드 이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철저히 방역하니까 그런 허드 이뮤니티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백신이 개발되죠. 근데 뉴욕은, 제가 뉴욕에 여러 번 근무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이 항상 있는데, 뉴욕에 제가 아는 사람만 코로나에 한 10명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5명은 유엔 대사입니다. 유엔 대사가 193명밖에 없는데 최소한 5명이나 코로나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뉴욕에 많이 코로나 걸렸는지. 지난 5월 달에 그 항체 조사를 했더니 뉴욕시가 제일 높은데 미국에서 20%가 항체가 생겼대요. 그런데 브롱스라고 뉴욕에서 특히 흑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있는데 거긴 거의 50%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롱스는 허드 이뮤니티에 가까워져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다른 곳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됩니까?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희생돼야 되는데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제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외교관으로서 항상 그 다자 외교, 그러니까 이런 유엔을 포함한 국가들 간의 협력, 이런 것을 이제 다자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다루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이 됐는데 왜 국가들이 단합하지를 못하고 지금 보면 서로 막 비난하고 분열됐잖아요. 사실 우리 국내적으로도 막 서로 싸우다가도,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싸움을 중지하고 단합해서 외세에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어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위기가 20세기에만도 몇 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일종의 숙고하는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좀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큰 규모의 전쟁과 살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반성을 하고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국제연맹도 만들고 민족 자결주의라는 그런 원칙도 나오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유엔 국제연합을 만들고, 물론 그런 국가들의 단합이, 국가들의 숙고 모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몇 년밖에 못 가고 또 다시 싸우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이 금방 끝난 다음에는 그런 단합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위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가들은 단합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막 비난하고 미국이 중국이 잘못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제가 여기 올리신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영국에서 조사를 한 건데 코로나 사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냐고 보느냐 했더니 물론 제일 넘버원 답은 사람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넘버원이지만 그 다음부터의 답은 중국 정부 때문이다. 뭐 세계화 때문이다. 영국 정부가 잘못했다. 미국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뭔가 어쨌든 단합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보다는 1930년에 있었던 대공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공황이 끝났을 때, 대공황이 시작됐을 때 세계 각국은 워낙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서로 자기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만 주력했지 남의 나라를 도와준다든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한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는 20세기에도 가장 많은 문제가 생겼던 10년입니다. 1933년에 나치 독일이 정권을 잡았고 그랬는데도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자기네 경제 문제에만 집중해서 별로 상관을 못했고 몇 년 후에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고 이태리가 이디오피아를 침략했고 2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공황 때문에 물론 2차 대전이 난 건 아니지만 대공황이라는 대형 위기, 공동의 위기 속에서 국가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현재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처럼 단합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서로 분열하고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한 거는 뭐 제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순수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말하자면 이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경기 침체도 보통 세계적인 그 불황이 10년에 한 번씩 오는데 마지막 불황이 2009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정도에 이제 새로운 불황이 오는 것이 거의 틀림없던 상황이었고 또 불평등,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지금 커졌고 이미 그다음에 기후변화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잘 쓰는 말로 질병으로 친다면 기저질환이 있었죠. 이미 전 세계에.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더더욱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지금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할 분위기가 아니고 우선 나부터 살자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퍼퓰리즘도 확산됐습니다. 민주국가는 지난 한 40년 동안에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동남아의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다 동티모르나 이런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된 걸 보시면 사실 40년 전에 우리도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40년간 2배가 늘었다는 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함께 퍼퓰리즘도 확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퍼퓰리즘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기는 어려운데 옛날에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예술 영화와 포르노 영화를 구분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서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내가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민주주의와 퍼퓰리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민주주의가 어디가 퍼퓰리즘이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긴 조금 어렵지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퍼퓰리즘이 확산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대표적인 저는 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국가나 전체 국민들을 위한 판단보다는 자기의 지지 세력에게
어필하는, 자기 지지 세력들이 좋아하는 이런 조금 편협된 그런 정책 같은 거를 많이 하죠. 미국이 사실은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미국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세계 지도자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퓰리즘적인 추세가 많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국가 중심주의라고 이걸 불렀는데 국가의 역할이 세계화가 시작되고 20세기 후에는 국가보다는 사회, 시민사회 또는 기업 이런 민간 분야들이 국경을 넘어서 서로 교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라는 어떤 바운더리, 국가라는 그 경계 내에 묶여 있지 않고 세계화가 진행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질병이 됐든 전쟁이 됐든 위기 상황이 되면 국가를 중심으로 단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 중심주의가 다시 강화되고 그런 국가 중심주의가 강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는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을 하기보다는 경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교류를 해야 서로 여행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국가 중심주의가 되는 것도 국가들이 현재 이 위기 상황에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 전망으로 제가 단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의 위기와 경제적 충격, 장기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의 역할 강화와 그에 따른 갈등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5개의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2개, 장기적으로 3개인데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공중보건의 위기, 이게 진짜 몇백 년에 한 번 오는 이런 위기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 왼쪽에 있는 표에 정리해놨지만 물론 옛날에 smallpox, black death 뭐 이런 black death는 흑사병이고 smallpox는 smallpox가 우리말로 뭐죠? 천연두고 이런 것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사망자 수가 적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몇백 년 전의 질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세계화된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있기 전에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단위로 사업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업 경제 활동뿐 아니라 여행도 하고 무슨 신혼여행도 요새 다 외국으로 가지 국내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가져왔지만 그때는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 질병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규모의 유행병이 돌면은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갑자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심리적인 타격뿐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 여러 가지 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질병이 주는 영향은 이번에 이 코비드-19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지난 한 반세기 동안에는요. 오른쪽 표에도 보시면 미국이 전쟁에 나가서 희생된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여태까지 미국이 11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200만 명이 걸리고 11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그 전에 월남전, 한국전 이런 데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예상을 해놨지만 20만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 불황.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불황을 이렇게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불황은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 1930년 대공황 같이 그 정도 규모의 불황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리세션이 아니고 이제 디프레션 규모로 들어갈 거다 하는 예측이 많고요. IMF가 지난 4월에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수정했는데 예측치를 전 세계가 마이너스 3% 성장할 거다. 미국은 마이너스 5.9% 성장할 거다. 한국은 마이너스 1.2% 성장할 거다 했는데 중국만이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1.2% 성장할 거다 했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뭐 항상 최소한 5%, 6%의 성장률을 보인 나라이기 때문에 1.2%가 된다면 그 받는 효과는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나 유사한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황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은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전 세계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한 서너 개만 꼽아보세요 하면 누구나 불평등을 꼽을 정도로 불평등의 증대죠. 불평등의 증대를 꼽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아까 진행자도 말씀하신 그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그러죠. SDG가 채택된 배경에 두 가지의 세계적인 글로벌한 도전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글로벌 도전이 불평등의 증대와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다 하고 꼽아졌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표는 옥스팸이라는 NGO가 만든 건데 그 위에 표를 보시면은요. 2016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전 세계에 62명의 부자가 가진 부를 합치면 전 세계 가난한 절반의 부와 같았어요. 가난한 절반이라는 건 38억 명이죠. 전 세계가 76억이니까 38억 명의 재산과 62명의 재산이 같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처음 보신 분은 와 그래? 이렇게 놀라실 텐데 2019년 3년 후에 작년도 통계를 보면 62명도 필요 없고 26명이 가진 재산과 전 세계 38억 명이 가진 재산이 같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와 그 아마존의 베이조스와 워렌 버핏 그 세 명의 부자가 가진 재산을 합치면 미국 인구 가난한 절반과 같습니다. 26명도 필요 없어요. 3명이면 돼요.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는 불평등의 증대가 문제입니다. 불평등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라는 거는 성장 동력입니다.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불평등이 있으니까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혁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보다 2배, 3배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1000배, 10,000배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의 greed죠. greed가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growing inequality. 불평등이 증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불평등이 존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평등이 증대한다는 거는 뭔가 지금 이 rules of game 우리가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게임의 규칙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뭐 포커나 이런 도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커를 하면 매번 판돈을 2명이 나눠 먹는 게임이 있고 한 사람이 갖는 게임이 있거든요. 매번 판돈을 2명이 나눠 가지면은 그래도 포커는 항상 잘하는 사람이 따게 돼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즐기면서 놀 수 있다 하면은 매번 한 사람만 위너가 나오는 한 사람이 판돈을 다 가져가는 게임 방식으로 하면은 그 절반밖에는 못 하겠죠. 5시간을 할 수 있는 게 3시간만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다 딸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불평등이 증대되는 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나와서 요새 이 코로나 사태 때도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 불평등을 더 증대시킬까 축소시킬까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불평등을 더 확대시킬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만은 보호될 수 있을까 하는데 더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기술이 활용되게 되면은 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코로나 전에도 이미 대립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선거의 해에 중국을 아주 좋은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생긴 건 맞고 지금 아까 그 영국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케이프고트를 잘 잡은 거라고도 하겠죠. 네 번째 키워드는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입니다. 글로벌리즘 vs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전에도 이미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라든지 작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박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Patriotism is the exact opposite of nationalism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의 반대다. 얼른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다 애국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크롱의 한 말은 진짜로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면 민족주의를 하면 안 되고 길게 봐서 우리나라에 무엇이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하는 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정치적인 그걸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었죠. 다섯 번째 키워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가 중심주의와 시민 중심주의. 시민 중심주의라는 건 이제 시민사회나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는 동안은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한번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커졌는데 국가가 그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또는 기업에게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국가는 계속 자기네 역할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민주국가들도 지금 많은 민주국가들이 자기 국민들의 인권의 침해가 되는 수준까지도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인권의 침해가 되는 수준까지도 국가의 통제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됐으니까 우리 국가는 뒤로 빠지겠다 이렇게 할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런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우리 경쟁력 지수가 이미 과거보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큰 숙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국내적으로도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는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적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도 해소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어렵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글로벌 거버넌스에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각자 도생으로 가서 그냥 우리가 남 생각할 여유 없으니까 우리나 잘하자. 제가 아까 이야기한 1930년 대공황 이후에 10년처럼 그런 세계가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서 국제적인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유리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뭐 제가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역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1945년 우리 독립하고 남북 분단되고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났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유엔군을 파견하고 이제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기 사용 허가를 결의해서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죠. 물론 그게 다 딴 나라들은 철수했고 이제는 미국만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엔이 이렇게 집단 안보를 하기 위해서 유엔기를 사용하게 하고 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유일한 예입니다. 유엔의 역사가 75년인데 75년 동안 이런 유엔의 집단 안보와 관련해서 이런 말하자면 유엔기를 사용하고 유엔군 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한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는 다 유엔 깃발을 사용하지만 평화유지군들은 전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휴전 감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전투를 한 유엔의 유엔군은 한국 전쟁에 파견돼서 아직까지 있는 것이 유일하다.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남북한 간의 외교 전쟁이 벌어져서 해마다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서로 우방국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경쟁을 했는데 그것이 1975년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1975년에 남북한 우방국이 낸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결의안이 모두 채택됐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1991년까지는 남북한의 유엔 가입 경쟁이 있었죠. 유엔 가입 경쟁이라기보다 우리 남한은 유엔을 가입하려고 했고 북한은 통일이 된 후에 유엔을 가입하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냉전이 끝나고 우리 남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자 이 나라들이 우리 남한의 유엔 가입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아서 북한도 혼자서 가입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남북한이 1991년 지금 사진에 나오는 행사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남북한이 가입한 후에서는 유엔에서 이제 남북한 간의 외교 대립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일어나지 않았고요.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이제는 모두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유엔 의제상으로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제를 저는 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 북한 핵 문제 해결, 남북한 간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제고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사실 10년 전만 해도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남북한 간에는 대화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워낙 높아진 상황이라 우리가 아무리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런 인도적인 지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돼야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서 해결되는 게 가장 좋지만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북한 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 뭐 남한이나 일본이나 다 핵무기를 가지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의 해결은 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북한의 핵을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주려고 해도 국제사회가 특히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가진 5대 핵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대 핵국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비핵화의 가닥을 잡아야만 핵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해결돼야만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것도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대화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진전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하노이에서의 북미 회담이 좌초한 이후에 별 진전이 없고 최근에는 또 북한이 굉장히 우리를 뭐 비난한다든지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제가 그러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이나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느끼는데 우리가 왜 꼭 북한하고 지금 다시 통일이 돼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해놓은 걸 보셔도 60대와 20대 간에는 엄청난 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3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내부 상황과 진로입니다. 북한이 지금 뭐 코로나도 없다 이러지만 북한 TV를 보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코로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코로나가 다만 우리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심한 어떤 뭐 일본이나 이런 정도 수준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고 국민들에 대한 통제가 보다 쉬울 테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북한이 아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최근에 이제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는 것도 미국하고의 관계가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미국은 지금 선거에 해 있고 또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그 인종 갈등도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죠. 금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 압박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제재에서 해제되고 경제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겠죠. 경제 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 같은 제재를 받으면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경제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외국과 경제 교류를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혼자서만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이 외국과 경제 활동을 일체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제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야만
경제 발전이 되는 거는 현실이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핵무기를 포기하고도 그 체제에 대한 체제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북한 지도층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종의 딜레마죠. 그래서 북한이 내부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얼만큼 과감한 결정이나 진로를 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이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이제 우리 남한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은 세 분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데 2000년이나 2007년의 상황과 현재가 다른 가장 큰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협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그냥 북한하고의 협력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하고 비핵화의 성의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북한과 협력을 하고 그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우리만의 뜻으로 되지는 않고 미국이나 다른 또 국가들, 중국 같은 나라들도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이제 미국 대선과 미국의 대북 정책의 형배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그 태도나 또 거기에 그 대응하는 정책이 미국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는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놓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이미 후보 시절에 북한이 바이든 후보를 몇 번 비난했죠. 뭐 IQ가 높지 않다, 낮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레빗독이다, 뭐 미친 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를 보면 북한이 바이든 후보를 미친 개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너무했다. 미친 개는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변호를 해준 건지 아니면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트위터도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다시 옛날 보통 전통적인 미국과 북한의 관계로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거를 독특한 방법으로 변화시켰는데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금년에 선거의 해인데 만약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그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하자면 도발은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북한이 뭐 어떤 태도를 보이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가 위태로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혹시 더 뭐 얘기하실 게 있으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대사님, 싱가포르 상공회수회장 신용수입니다. 네. 예, 우선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던 그 이제 각자 도생이
참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마 그 대사님도 아실 텐데요. 여기 이제 그 프로페서 토미코라고 그래 전 그 주미 대사 하신 분인데 그분을 제가 이제 가끔 뭐 한 3개월이나 이제 한 4개월에 한 번씩 뵙습니다. 뵙는데 그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친한파입니다. 친한파인데 한국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대사님한테 또 전임 그 외교관으로서 또 지금 현재는 학자로서 어떤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 대립 속에서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포지셔닝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또 미국에서 한국이나 호주를 포함한 G7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맞서는 그런 블록화를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걸 주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거기다 노골적으로 좀 반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은 앞으로 외교적인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 또 각자 도생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게 좀 센시티브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교관으로서 또 학자로서 한번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신 대표님 오래간만에 뵙고요. 그 뒤에 야자수가 가상 배경이에요? 아니면 진짜 야자수? 아닙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잠깐 좀 바람 쐬러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죠, 그거?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지금 이게 배경 화면입니다. 가상 배경이시구나. 예. 네. 근데 배경이 막 나뭇잎이 움직여서 저는 예, 진짜인 줄 예. 알았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미중 간에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는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현명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7에 우리를 불러줬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G7에 우리를 불러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고 안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우리의 한미 동맹이라든지 우리의 그런 생존이나 안보에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미국과 함께하는 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미국의 또 편만을 들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문제 이런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와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미국하고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큰데 그것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당신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하고 저희가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지, 우리가 중국 편을 들어야지, 우리가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데 왜 중국 편을 들지?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 지금 질문 들어온 거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북한과 세계 정세 두 큰 범주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복되는 질문은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대북 제재 관련 질문이 먼저 들어왔는데요. 작년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나 미국의 즉각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 등 모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황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방안과 유엔에서의 이 제재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육자회담을 꼭 거쳐야 하는 건지 어떤 나라의 서포트를 얻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지 등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외 경제 활동을 거의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과거 수출, 북한이 원래 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과거 수출하던 액수의 한 10%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90%가 봉쇄됐고요. 또 북한이 사실은 해외 노동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거에 거의 맞먹을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해외 노동자도 다 철수해야 되고요. 철수했고요. 물론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중국이 봐줘서 그러는 거지 원래는 다 철수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에 한 절반밖에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도 일체 거의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대북 제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유엔의 제재라는 거는 어떤 민생을 완전히 말하자면 파괴시키는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식량을 수입 못하게 하자든지 그런 식의 유엔 제재라는 거는 없습니다. 북한에도 없고 다른 어떤 나라에도 그런 제재는 안 합니다. 유엔은. 왜냐하면 유엔이 처음부터 생긴 것 자체가 목표가 그런 세계 각국 사람들을 평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긴 건데 그런 식의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북한 정권에 상당한 그 딜레마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도 한 20년 전하고는 달리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핸드폰도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자가용도 몬다 하는 걸 다 알거든요. 20년 전에는 중국 사람도 북한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큰 불만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북한만이 대외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경제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제대로 통치를 하려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딜레마라고 표현한 겁니다. 경제 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핵무기를 말하자면 좋은 보상을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요. 보상을 높게 받으면 되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어느 시점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우리는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제재 문제를 완화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재를 뭐 조금 완화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든지 뭐 사실은 북한에 관광 가는 거는 제재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목돈을 내고 그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재에 걸리는 건데 어쨌든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제재해서 면제해 주자 뭐 이런 결정을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할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아마 작년에 그 하노이 합의가 깨졌지만 하노이 회담이 잘 됐으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적으로 또 어떤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북한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개성공단 금강산 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재 전체 틀에서 볼 때는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대외 경제 활동이 일체 차단되고 있다는 이 제재 전체 틀에서 볼 때는 그런 약간의 완화, 약간의 해제가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전체적인 제재는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비핵화의 성의를 보지 않으면 안 풀린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를 완화해 주는 걸 조금 추진했었다 하지만 그걸 다 풀어주자고 추진한 게 아닙니다. 다 풀어주자고 추진할 나라는 없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고 조금 조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퉁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네. 북한 관련 현장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김종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9기 민주평통자문위원 김종윤입니다. 저는 체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정세에 대하여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국가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런 경우에 저희 민주평통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데 남북 공동 올림픽이 이런 국가 중심주의들이 바탕으로 한 국가들이 늘어날 경우 아무래도 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교수님께서는 유엔 대사의 경험을 토대로 또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 성공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저희들 민주평통 위원들, 자문위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조금 어드바이스라 그럴까요? 민주평통에 바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에 이제 어떤 돌파구가 생기고 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에도 돌파구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은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렇게 불가능한 과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보통 어떤 상징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평화로의 진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다 그거를 도와주고 또 축하해주는 그런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비핵화에도 진전이 있고 남북 관계에도 진전이 있고 북미 관계에도 진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평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겠다 이랬을 때 저는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나라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진전들이 일어나서 모든 나라들의 축하를 받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평통위원들이시니까 그런 한반도 평화의 진전이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는 다른 나라들이 볼 때도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고 좀 멈춰 있는 느낌을 주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다시 평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정세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북한 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계 정세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는 포퓰리즘 관련 질문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어려운 고비 후에는 대중들의 포퓰리즘적인 수요가 있었고 이를 수용해온 정치 형태를 보아왔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과 대공황 후 극좌 포퓰리즘으로 대변되는 스탈린과 레닌, 혹은 극우 파시즘으로 대변되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또는 그 시기에 미국과 영국의 수정 자본주의도 사실은 전통적 고전주의의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이 가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중도를 표방하는 프랑스의 마크롱도 거대 양당 사회당과 공화당 체제를 무너뜨리며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포퓰리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가장 부유하고 발전적인 나라라 여겨졌던 미국조차 포퓰리즘의 길을 걷는 걸 보면 당분간은 상당 기간 이 지구촌을 지배한 방향적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각자 도생은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 흐름이 이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형식의 정치, 사회 체제를 갖는 게 가장 유리할지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포퓰리즘이 오늘의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주의와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거의 전체주의의 포퓰리즘. 사실 1933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을 했을 때 히틀러가 쿠데타를 해서 집권한 게 아닙니다.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졌을 때 그때는 전쟁에 지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물어줘야 되는 배상금이 너무나 막대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물어줬으면 1989년까지 물어줘야 됐대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원래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무리 근면하고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그냥 예산에서 띄어서 딴 나라에 줘야 되기 때문에 독일 경제는 1차 대전 후에 한 10년 동안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히틀러가 나와서 우리가 위대한 게르만 민족인데 전쟁에 한 번 졌다고 우리들만 이렇게 배상금을 물어주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식, 손자 때까지 계속 물어줘야 된다. 이게 공정하냐? 그랬을 때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공정하지 않은 걸 내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얘기해서 고쳐놓겠다. 우리 더 이상 못 내겠다고 딱 부러지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박수와 눈물 속에 히틀러가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그때 포퓰리즘은 오늘 같은 민주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어떤 다수의 찬성을 받으면 아마 그때도 민주적인 선거를 했더라도 히틀러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긴 했겠죠. 그런데 오늘의 세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전에 비하면 민주국가가 2배가 됐고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거의 한 3분의 2가 민주국가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나라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사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그 인기에 영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엉망이 된 미시간주에 가서 해고된 자동차 공장 해고자들에게 당신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거는 당신들이 뭘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이 자유무역인지 뭔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해서 독일, 일본, 한국 자동차들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고 중국에서 만든 중국 사람들은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월급 제대로 주고 만들지도 않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만든 물건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값싸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당신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다 세금 물리고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당신들이 다시 직업을 찾게 해주겠다. 이랬을 때 그들이 박수를 안 쳤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현명하게 잘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무슨 뭐 타겟을 가든 월마트를 가든 그런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90%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값싸고 좋은 물건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다 다 20%씩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미국 물가가 20%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나한테 와서 내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는데 그걸 가지고 잘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기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상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미시간에 자동차에서 해고된 사람처럼 미국 사람의 다수가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러시겠죠? 민주주의 맞아요. 민주주의 맞긴 한데 이제 그런 걸 어떤 때는 우민 정치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를 들었죠. 예술 영화, 포르노 영화가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되면 포르노냐? 어디 뭐 성기가 노출되면 포르노냐? 꼭 그렇지 않죠? 예술 영화도 성기가 노출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는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보면 안다 그랬는데 민주주의와 포퓰리즘도 저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은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고 현명한 민주주의가 갈 수 있게 할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우리 현대 세계의 소위 민주국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인데요.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재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지회 박재용입니다. 오준 대사님을 이렇게 교수님으로 모시고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는 동맹국과 우호국을 다르게 해석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미국에서 보는 북한과 또 대한민국이 북한을 보는 시선이 그 갭이 점점점 처음 동맹을 맺었을 때와는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미국에서는 북한을 악의 축의 3개국으로 또 포함시켜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그 통일의 대상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 해 정부를 거치면서 햇볕 정책도 해오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한미 동맹을 더 현 상태에서 줄여나가면서 저희 그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 높여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동맹 차원, 동맹국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와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점점 격차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핵심은 북한 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과거에는 지금 우리 박재영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미국이 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 적어도 한 20년간은 북한이 뭐 그런 테러 행위를 한다든지 물론 북한 인권 문제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는 핵 문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뭐 핵무기를 사용한 건 아니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이 없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볼 때는 북한이 최근에 와서는 테러 행위도 안 하고 국제적인 뭐 말썽도 안 일으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핵무기를 가진 나라, 그중에도 특히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상황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도라의 박스가 열리지 않으려면 북한 핵 문제를 북한이 핵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의 생각이 아니고 국제적인 비핵화 체제가 그것을 받쳐주고 있죠. 물론 비핵화 체제라는 것은 핵을 공식적으로 가진
5개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하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국제적 현실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 도전을 해서 핵무기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극의 씨앗입니다. 북한이 자기 안보를 위해서 했다면 제 생각에 만약 핵무기를 아니고 우리는 그냥 화학무기 정도만 있어도 안보가 될 것 같다 하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학무기를 어떤 나라가 갖는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그냥 국제적인 제재를 하고 절대 화학무기 못 갖게 하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했었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미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절대로 확산을 놔둘 수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안보를 확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없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2번이나 만났을까요? 3번이나 만났을까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죠. 핵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90% 이상이고요. 우리는 북한과 분단된 민족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핵 문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의 북한이 있는 거예요. 북한과 대화도 해야 돼. 북한과 협력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현재는 핵 문제가 비핵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세계 정세 관련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벌써 굉장히 아득하게 느껴지는데요. 연초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을 했을 때 정작 그 숨겨진 큰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일어나는 Black Lives Matter 같은 불평등 반대 시위를 보면 그게 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이슈에 대해 공감했던 어떤 전조현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불평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보였는데요. 정리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강연 내용 중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이미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코로나 단기 영향으로 이 불평등이 더 증대될 거란 전망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엔에서는 SDG 조항 같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세계적 실천적 해결 방안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독 또한 기본소득제에 찬성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제가 말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후변화와 불평등의 증대라고 했을 때는 그 불평등을 이제 주로 경제적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 불평등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종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대처하기 어렵고요. 경제적 불평등은 아까 제가 그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득과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리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게임의 규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탐욕하고 나쁜 사람이라 남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나는 재산을 계속 증식시키겠다 이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빌 게이츠는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게임의 규칙에서 자기가 플레이를 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포카의 예를 들었는데 포카를 잘하는 사람이 항상 돈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프로 포카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자기 패만 보는 게 아니고 남의 패를 잘 읽고 죽을 때는 잘 죽고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포커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커를 할 때는 포커의 기술이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딸 수 있는 방식으로 포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매 판마다 돈을 딴 사람이 절반씩 이쪽에다 다 모아. 그래가지고 돈 잃은 사람한테 다 주자. 그러면은 포커를 해서 돈을 따는 사람은 딸 때마다 절반씩을 한쪽에다 놔야 된다면 돈을 잃은 사람은 그 돈을 받아가긴 하겠지만 다음번에는 그 포커판에 안 가겠죠, 그 사람이. 아무 재미도 없는데 내가 포커를 아무리 잘해도 돈을 못 따는데 거기 뭐하러 가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포커판에서는 포커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룰을 정하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매판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할 거냐, 두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할 거냐,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커의 목적이 빨리빨리 게임을 해서 그냥 한 사람이 다 딸 때까지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이게 목적이라면 매판 한 명의 위너가 나오는 게임을 해야 되겠죠. 포커의 목적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즐기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 결국은 같은 사람이 따지만 매판 두 명의 위너가 나오는 게임이 되겠죠. 그럼 아무리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금방 다 딸 수 없습니다. 매판 두 명의 위너가 나오는 게임을 하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럼 그거는 포커고 현실의 경제에서 그럼 게임의 규칙은 뭐냐?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최고 소득세가 40%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는 한 5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돈이 많이 버는 분들은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 소득세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낮은 편인데 한 38%인가 그래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도 높다고 더 낮추고 싶어 하는데, 싱가포르는 아마 더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떠난 지가 좀 돼서 잊어먹었는데 38%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싱가포르는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세금만은 아니에요. 세금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장치와 요소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룰스 오브 게임이 되는 겁니다. 포커에서 한 명이 위너냐 두 명이 위너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룰스 오브 게임이 집합적으로 볼 때 돈을 잘 버는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한테 너무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사람이 못 돼서 돈을 끌고 모으는 게 아니고 이 룰을 적용하고 게임을 하면 그 사람이 빨리 따게 돼 있어요. 밤새도록 놀 수가 없어요. 그냥 3시간이면 돈 따가지고 일어나서 집에 가야 돼요. 그런 룰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룰이라는 게 어느 한